형성권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민법 제1조 민법 총칙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기본서 들어갈 때 보셔도 되니까 법원에 대한 얘기들은 그냥 간단하게 안 보고 주고, 이 법원은 뭐 민사에 관해서 법을 적용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민법의 법의 존재 형식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 들어가게 되면 또 관습법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 보실 것은 요걸 보셔야 돼요. 신의성실의 원칙. 자, 이건 우리 민법의 가장 대원칙이에요. 가장 큰 원칙. 그러니까 우리 민법 전체를 흐르고 있는 큰 이념이란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신의성실이다. 자, 이런 단어는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러면 뭘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야 되냐 그건데,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라고요? 권리, 반대 의무. 그럼 항상 권리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행사를 하는 거죠. 행사. 권리 행사. 그럼 의무도 행사인가요? 아니죠. 의무는 이행을 한다고 그래요. 이행. 권리는 행사하는 거고 의무는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법률행위, 계약 같은 걸 해가지고 권리 의무가 생겼다면 권리를 가진 사람은 행사를 하는 거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이행을 하는데, 이 권리의 행사하고 의무 이행을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해서 민법 제2조의 대원칙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그러면은 이런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문장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그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대원칙인데 여기에 위반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요건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정해놨다고 그랬죠. 그럼 이 민법의 가장 큰 틀은 뭐냐면 공평한 거.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공평해야 돼요. 공평하게. 공평하려면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평함을 기하기 위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대원칙.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일반 조항으로 법적 관계는 모든 행동 준칙이자 모든 법원에 대한 재판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의성실의 원칙의 부수에서 나오는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하나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종류예요.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나오죠. 금반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반원. 금지한다. 반대되는 것을. 네가 말한 것. 이게 말씀 못자니까. 네가 말한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금지하겠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금반원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 말 그대로,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만일에 어떤 얘기를 했다면 그럼 여러분은 그 얘기를 믿고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텐데, 갑자기 제가 했던 말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뢰가 깨져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미 표명한 자기 언행에 대해서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자, 조금 예를 들다 보면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다. 아니면 사기 당했다고 그러면 또 이야기가 조금 뭐하니까, 자, 여러분이 착각을 해가지고 제 땅을 사는데 잘못 샀어요. 즉, 여러분이, 자, 제가 토지를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X 토지하고 Y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땅이 필요해가지고 땅을 살려고 쫙 물싸게 보다 보니까 저의 이 엑스토지가 딱 여러분이 원하는 토지예요. 옆에 여기는 도로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엑스토지를 살 생각이었어. 의사죠. 그럼 여러분이 엑스토지를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사지나요? 아니지. 여러분이 사겠다는 그 의사를 저한테 표시를 해야죠. 자, 표시하는데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냥 X토지, Y토지 그랬지만 토지는 전부 다 지번으로 특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X토지는 예를 들어서 36번지고 Y토지는 39번지. Y토지는 면적도 적고 자, 이 도로에도 접하지는 맹지고 X토지는 좀 크기도 크고 도로에도 접하고는 아주 좋은 땅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X토지, 즉 36번지를 살 생각이었는데 그걸 저한테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자, 너의 36번지, 어디에 있는 36번지 3억에 팔아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이 살려는 이 X토지가 사실은 36번지인데 이게 39번지인 줄 알고 39번지를 팔으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39번지는 Y토지지 X토지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이 39번지가 여러분이 살려는 요 토지인 줄 안 거예요. 착각을 한 거지. 자, 이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요. 착각을 했다. 그래서 저야 어차피 여러분이 표시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여러분의 생각까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39번지도 그것도 3억에 사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이거. 면적도 적고 맹지도 그런 맹지기도 하고 잘 팔리지도 않는데 3억에 판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39번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팔겠다. 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매매계약 39번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지만 결국 이 39번지는 Y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살려는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거지. 이해되셨죠? 그럼 국가에서는 야, 이거 잘못했네 이거 매매계약.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매매계약을 자, 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면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드시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109조, 민법 10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이 계약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꼭 여러분이 이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아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계약을 다 인정하겠다, 추후에 인정하겠다, 이걸 뭘 한다고요? 추인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즉,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했거나 또는 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인데, 법률행위인데, 여러분은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도 있고, 뭣도 할 수 있어요? 나 취소 안 하겠다, 나 그 계약 인정하겠다라고 추인도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텐데 만일에 여러분이 취소를 했어. 취소를. 그럼 저는 여러분이 취소하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 이제 이 계약은 취소됐구나 해가지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갑자기 한 3, 4일 있다가 여러분이 아니야 나 취소 안 하고 나 인정할 거야. 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 행위 말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여러분이 한 말을 저는 믿고 뭔가를 할 테니까 그 믿음에 배신하면 안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고 이걸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실효는 효력이 없어지는 원칙이죠. 자, 이건 뭐냐면 권리자가
그러면 권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행사. 근데 권리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또 상대방이,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제 이 사람은 권리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어, 믿음. 뭐 한 20년, 10년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지 않고 있어.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 이제 권리 행사하지 않으려나 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권리 행사하면 이 믿은 상대방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 신의, 여기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성실 원칙에 위반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부분이죠. 그게 또 하나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하나의 원칙이다, 파생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계약할 때 사정하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계약할 때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걸 사정 변경이라고 그러죠. 사정 변경. 가장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낮고 해서 차임도 굉장히 낮게, 보증금도 낮게 잡아서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기간 중에, 아직 안 끝나는 중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든지,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을 했던 때하고 사정이 전혀 달라지게 됐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차임을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서 차임, 월세를 높게 잡았는데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 그럼 차임도 좀 내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함에 있어서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서 그 전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당한 결과가 생길 경우에는 그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 계약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을 한다. 그게 기본적으로 신의칙에 맞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에 또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는 이건 제2조에 2항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권리를 행사할 때는 남용하지 말란 얘기죠. 이게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자기가 권리자라고 함부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자기한테 이익을 보기 위한 건데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좀 눈살이 찌푸러지고 또 피해를 보는데 내 권리인데, 내가 내 권리 행사하는데 뭐라고 그래? 이러신 분들 계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의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그동안에 그 마을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분들을 갑자기 철조망을 탁 쳐가지고 막아버리는 경우, 이런 것도 가끔 보이죠? 이것도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권리 남용이 된다면, 그럼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법적으로 효과가 발생되고 법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권리 행사가 남용이다 그러면은 법에서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된다면 그 본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더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이에요.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여러분들 느낌에 이건 서로 좀 잘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계약도 하고 권리도 행사하고 의무도 이행해라, 이런 거구나, 이걸 느끼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거다. 공평함을 기하기 위한 게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고 그게 우리 민법의 가장 대원칙, 큰 원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걸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신의칙이라고 하다. 신의칙, 신의칙. 뭐 이런 용어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뭐 신의칙에 반한다,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요거 자체로도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니까 나중에 기본서 가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로는 선의와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건 또 일반적으로 쓰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선의로 그러면은 좋은 뜻으로 그러고, 악의로 그러면 나쁜 뜻으로 그러지만 법에서는 그게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악의는 반대로 알고 있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겠죠. 이게 법률 용어가 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의에 뭐 어쩌고저쩌고 쟤는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뭔가를 악의에 두고 그럼 얘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나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 문장을 풀시면 어떤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그 사실을 가지고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렇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 모르는 사실을 주장하면 안 되죠. 이걸 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선의, 악의. 선의는 뭐 하는 거? 모르는 거. 악의는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률행위하고 연결돼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건데, 뭐 나왔으니까, 만일에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자, 무효도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자, 법률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금 줄 이유도 없고 얘는 소유권 이전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매매 계약은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인지 뭔지 잘 알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어느 때 무효고 어느 때 취소할 수 있고 이런 걸 법에 다 정해놨으니까 이제 그런 걸 배우시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 어쨌든 이게 무효라면, 자, 안 줘도 되는데 만일에 이렇게 이전을 해줬다. 자, 그럼 나중에 이제 무효 취소할 때 다시 배우시겠지만, 그러면 이전 등기를 안 해줘도 되는데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게 밝혀지고 이 사람이 알았다면, 당연히 갑이란 사람은 이전 등기 해준 거 안 줘도 해줬는데 해줬으니까 이거 말소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만일 또 이쪽에서 또 대금을 줬다면 당연히 매매가 무효인데 대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 대금 줬으니까 그럼 대금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이제 배우십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때 좀 설명해드리고, 자, 문제는 이제 얘가 이 등기 말소해서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 되는데 아직 매매가 무효인지 몰라. 그러면 얘는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 이렇게 받았으니까 지가 소유자인 줄 알겠죠. 사실은 등기만 됐지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매매가 무효니까 요 등기도 무효래요. 근데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지가 소유자라고 하면서 자, 이걸 병한테 또 판단 말이에요. 이건 정상적으로 유효가 돼요. 그럼 얘는 대금 다 줬으니까 다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지. 자,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갑이 을과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안 줘도 되는데 줬으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자, 등기부에는 현재 병까지 갔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해서 을, 다시 소유권 이전해서 병. 그래서 병이 소유자로 지금 등기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갑은 이제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병의 등기부터 말소시켜 되겠죠. 그러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얘한테 주장을 해서 이게 무효니까 을이 등기됐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이 없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얘로부터 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는 사람부터 소유권이 넘어올 수 없으니까 네 등기도 무효니까 말소해달라. 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럼 다시 여러분이 병의 입장이라면, 자, 여러분은 을과 매매 계약할 때 일단 등기부 떼볼 텐데 그때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무효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 사나요? 모르고 그냥 을이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사나요? 당연히 이런 매매 계약이 무효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을이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사서 정상적으로 대금 주고 이전 등기했죠. 근데 갑자기 전 소유자가 나타나서 을과의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이등기 말소해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뭔 소리야? 내가 니들의 매매 계약을 어떻게 아니? 나 몰랐어. 뭐라고요? 선이. 자, 선인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무효인 매매 계약을 한 갑과 을을 당사자라고 그래요. 당사자. 근데 이 사람은 당사자는 아니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또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선의 제3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만일에 법에서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면 너는 이게 무효지만 그걸 모르고 이렇게 거래한 이 사람한테는 무효를 가지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는 말소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 선인 제3자의 병은 아무리 이 등기가 무효해서 얘가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반대로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는 무효라면 이제 무효도 이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도 있고 있는 무효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다 우리가 이제 민법 배우면서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걸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되겠지. 근데 만일에 어떻든 간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당연히 네가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이 무효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얘는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배우시고 그런 걸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효 중에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무효, 없는 무효 이런 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용어를 좀 아셔야 되겠지. 그래서 그 용어 선약이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뭐 고의 과실이 나오는데 뭐 고의 과실은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 쉽게 해서 고의는 일부러죠, 일부러 인식하면서 인용하는 거. 그걸 고의라고 그러고, 과실은 뭘 과실이라고 그러냐면 이 과실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언어로 하면 좀 잘못한 건데 무슨 잘못이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즉, 요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른 거죠, 모른 거요. 몰랐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았을 텐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그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과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형법에서의 과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자, 운전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주의를 기울여야 돼, 안 기울여야 돼?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교통사고 났어. 자, 교통사고 났는데 고의로 교통사고 낸 사람은 거의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과실은 많단 말이에요. 즉,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아서 누군가 이렇게 오는 것을 못 보고, 자, 그 사람을 치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이걸 과실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민법은 과실은 어떤 사실을 몰랐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았을 텐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과실.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거. 자, 이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민법은 뭐 고의든 과실이든 별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 취급을 합니다. 뭐 형법에서는 이제 주로 고의로 한 것만 범죄로 취급을 하고, 과실범은 법조문에 있을 때만 이제 과실범이 되는데, 우리 민법은 고의나 과실이나 뭐 똑같이, 특히 무슨 책임을 질 때, 무슨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과실책임주의라고 합니다. 과실책임주의. 2번은 뭐 크게 볼 건 아니고요. 과실 종류 나누는데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뭐 손해배상은 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도 많이 듣죠. 손해배상 한마디로 이제 금전배상, 돈으로 배상을 하는 얘기예요. 원칙의 금전배상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우리 민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 의무, 채무를 진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상대방 권리자는 손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 건물을 샀어요. 정상적으로 샀으면 저는 여러분한테 그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줄 뭘 지고 있어? 채무,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제 건물을 산 게 그냥 심심해서 샀나요? 아니죠. 그 건물 이전받아서 거기서 뭐 거주를 하려고 사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장사나 사업을 하든지 뭔가를 하려고 지금 건물을 샀을 텐데, 자, 제가 여러분한테 건물을 팔아놓고 나중에 그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당연히 이 채무불이행은 저의 무엇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제 건물 사가지고 뭐 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제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여러분한테 이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때 저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불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약법, 채권법에서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자, 불법행위, 가장 대표적으로 불법한 행위니까 제가 여러분을 폭행을 했다고요. 폭행을. 자, 그럼 이건 형사적으로는 폭행죄가 되겠지만, 민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제가 여러분을 폭행한 행위가 쉽게 해서 좋은 행위예요? 나쁜 행위예요? 나쁜 행위, 불법행위.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형사 고소도 하겠지만 민사상으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도 하겠지요. 제가 폭행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뭐 병원비 들고, 그 다음에 일을 못해서 그냥 수입이 없고, 이런 것들을 제가 배상을 하라는 거죠. 이게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근거가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일 때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한 사람이 무엇 또는 무엇으로 고의나 과실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했을 때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실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손해배상은 이제 그 외에도 법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법에, 자, 손해배상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으면은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주로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가볍게만 보세요.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우십니다. 우리는 보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은 고의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과실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걸 과실책임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원칙입니다. 가볍게 보시고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지금 용어 정의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인이란 단어,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건 일단 추인이란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 비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 비정상적인 법률행위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이거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약은 했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문제가 있지만은 나중에 인정하는 거, 이걸 추인이라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행해진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추후에 보충해서 인정하는 거, 추인. 자, 그러면 추인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추인하는 사람은 그 전에 법률행위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뭐하고
알고 해야 되겠죠. 전혀 비정상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추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법률행위가 불완전함을 알고서 추인해야 추인으로서 효력은 있고요. 자, 이 추인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추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항상 추인 그러면 그 전에 법률행위를 했다. 하지만 그 법률행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구조를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추인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소구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구표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소구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올 4월 예를 들어 1일 날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 근데 사기당한 줄 나중에 알고서 자 이제 5월 15일 날 여러분이 저한테 취소하겠다. 자 이렇게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자 언제부터 무효가 되냐 그 문제예요. 취소한 5월 15일부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계약한 4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냐 이 문제죠. 자, 이렇게 취소는 5월 15일 날 했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가 처음부터 올라가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런다? 소구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올라가서 소구표가 있죠. 그래서 소구표의 뜻, 그 정도 보시면 돼요. 항상 소구표는 현재 시점에서 아니면 뭔 행위를 한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처음부터. 법률행위 계약한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고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 최고예요. 최고 1등 그게 아니라 독촉하는 거예요.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데, 독촉하거나 재촉하는 것을 이걸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으면, 자 갚을 때가 됐는데 제가 갚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자꾸 1억 달라고 독촉을 하겠죠? 독촉. 그때도 최고한다고 그래. 재촉한다. 독촉을 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법을 배우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럼 상대방 입장은 그 사람이 뭘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 얘기 없으면 좀 얘기 좀 빨리 해보세요 라고 독촉할 수 있겠죠. 그것도 최고라고 그래요. 최고, 독촉, 재촉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정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추정은 불명확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불확실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크다. 그걸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도 뭐 추정한다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뭐 이 공간에서 여러분하고 저 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잠시 어디 나간 사이에 여러분의 물건이 없어졌어. 저놈이 저 훔쳐간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은 저를 도둑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 그걸 추정이라. 그러면 추정은 완전히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렇지는 않아요. 완전히 인정하는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 이걸 추정이라고 그래요. 추정이라고. 그래서 이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하면 돼. 반대 증거로 입증을 하면 돼요. 이걸 추정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조문에 그런 게 있어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8조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아들하고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타신 분들이 다 사망했는데, 그러면 아들하고 아버지가 추락했다고 동시에 사망하지는 않았겠죠. 사실은 누군가는 조금 더 오래 살아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 해주겠다? 추정해주겠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해되셨나요? 이럴 때 이제 추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것은 인정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면은 그냥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추정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간주는 아예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의제라고도 하고 법조문에는 본다라고 이렇게 해요. 본다, 간주한다. 아예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보다는 좀 더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은 반대 사람이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깨지는데, 간주는 반대 증거로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추정이란 단어, 간주란 단어, 뭐 그렇게 좀 차이가 난다 보시고,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추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가 간주한다, 본다 이렇게 치거나, 또는 본다로 한 것을 추정한다 이렇게 그 단어를 바꿔서 가끔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말장난 하는 거고요. 요즘은 그런 문제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뜻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뜻만. 그 다음에 유추적용과 준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유추적용은 어떤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적용할 법조문이 있으면 거기 법조문대로 결과를 발생시키면 되는데, 찾아보니까 거기에 적용할 법조문을 안 만들었어. 법조문이 없어요. 자, 그럼 법조문이 없다고 둘이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적용할 법조문이 없다고 좀 소송 들어왔는데 거기에 적용할 법조문 없으니까 둘이 알아서 다투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 사건과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을 찾아서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건에 적용할 법조문이 없는데 대신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실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적용하는 걸 우리가 유추적용이라고 합니다. 유추적용. 그러니까 뭐 자세히 볼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유추 적용된다 그러면 그냥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똑같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준용이라는 것도 뭐 비슷하게 보시는데, 준용은 그 법조문을 만드는 기술적인 면이에요.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쓰는데 똑같은 걸 계속 쓰다 보면은 짜증 나잖아요. 뭐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소를 쓰는데 여기도 주소를 써야 되고 여기도 주소를 써야 되고 여기도 주소를 써야 된다. 그럼 같은 주소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하면은 같은 걸 계속 쓰면 좀 골치 아프니까 일단 처음에 주소 딱 쓰고 그다음 밑에다 뭐라고 해요? 상동 위하고 똑같아. 여기도 상동 위에 똑같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 주소도 여기하고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준용도 그런 거예요. 자, 법조문을 쭉 쓰는데, 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냥 200 몇 조가 있다. 쭉 썼어. 근데 한참 있다가 이 조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또 써야 돼. 한 310조 중에서. 그러면 여기 211조에 써 있는 것을 여기다 또 쓸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211조를 뭐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 310조의 내용은 211조 내용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문은 제가 그냥 만들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준용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 규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입법 기술의 하나로서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규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 이걸 준용이라 한다. 213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준용한다 그 얘기는 이것도 똑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유추적용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해석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시험하고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용어 정의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권리에 대해서 배우신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민법 총칙은 바로 전체적인 물권이든 채권이든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데 일단 권리의 주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권리 주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권리 주체 봤으면 이제 뭘 봐야 될까요? 권리 객체를 봐야지. 그래서 특히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니까 이제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라는 걸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 게 이제 민법 총칙 파트입니다. 자,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권리 주체부터 해서 물론 아주 깊이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또 필요한 용어들 정도는 정리를 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